실은 이제 목사님들 앞에서 서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또 떨리고, 또 저는 그렇게 학식이 이렇게 많은 뭐 이렇게 박사 이런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이제 그 중학교에서 국어 가르치던 교사고요. 그나마 이제 다행으로 생각한 거는 이제 제가 그 석사할 때 언어학을 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또 최근 들어서 그것을 쓰시는 것 같아서 뭐 작은 배움이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요약하는데 이제 한 80%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게 쓰여지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요약을 하는데 한 80% 하고요. 또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동성애 반대 활동하고 어떻게 연관 지어지나를 이제 조금 담았고요. 그럼 이제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가? 이제 요거는 이제 끝에 아주 조금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함께 지혜를 모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이제 이 슬라이드가 한 66개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PPT도 나눠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좀 프린트를 해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싶었는데 프린트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넘어가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는 주된 책이 자유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원래 이제 미국에서 나올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언어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컨트롤링 워드,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통제하면은 사고를 통제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마이클 롤즈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젊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 50대 이런 분이 아니고 아주 젊은 미국의 정치평론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글도 보니까 그럭저럭 정말 잘 쓰시고 읽어보니까 지식이 해박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전에 쓰신 책이 민주당에 투표해야 하는 이유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은 안에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백지예요. 그런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아무도 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번역도 안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결국 뭐냐면 민주당이 투표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의미죠. 자, 아까 이제 언어를 통제하는 것이 사고를 통제한다라고 했는데요. 그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제일 그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이제 언어학자 중에 이제 좀 유명한 언어학자인데 이름이 엄청나게 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저 사람은 이제 그 두 번째 이름 빌헤름,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에 있는 폰 훔볼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훔볼트라는 집안에 유명한 학자가 많아요. 이 훔볼트 말고도. 그래서 다른 훔볼트랑 구별하기 위해서 이분은 이제 빌헤름이라고 하는 말을 넣습니다. 근데 저분도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언어학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깊어서 이제 언어와 사고 체계와의 관계를 연구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유명한 말이 뭐냐 하면은 이분이 명시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논문이나 이런 데 이렇게 줄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요약한 것입니다. 언어와 사고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특히 그가 쓰는 언어가 그 사람의 사고 체계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쓰는 말이 나다. 그 말입니다. 내가 쓰는 말이 나다. 네, 내가 쓰는 말이 나다. 그런 뜻이고요. 그 정신과 이 언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쓰는 말이 난데 나를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말, 좋은 글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사고가 좋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많이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잖아요. 네, 그런 원리입니다.
근데 이 언어에 대해서 얘기한 학자 중에 또 이제 우리 목사님도 아실 만한 하이데거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참 이런 분들은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인간이 자기가 창조적으로 말을 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 주인은 언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언어의 집에는 인간이 산다. 사색하는 자들과 창조하는 자가 이 집의 지킴이들이다. 인간은 마치 자신이 언어의 창조자이고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언어가 인간의 주인으로 군림하고 있다. 그러니까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자,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진보라는 말 많이 쓰죠. 저쪽에서 진보. 진보라는 말은 뭐냐? 자꾸 앞으로 나간다는 거. 이렇게 나간다. 근데 어디로 나가는지는 얘기를 안 해요. 계속 나간다거든요. 근데 끝에 가면 지옥으로 갑니다. 자, 진보는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계속 나가는 데가 진보예요. 진보는. 근데 이제 진보에서 퇴보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저 사람들은 수고 꼴통, 아유, 저 썩어 빠질 꼰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보하면은 좋은 데로 나가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보라는 사람을 이제 만나서 얘기할 때, 야, 거기 어디로 가는 건데를 물어봐야 돼요. 어디로 가는 건데, 나는 그쪽으로 가면 가지 않을 거야. 나는 퇴보할 거야. 진리를 향해서. 그래서 저희 그 교사단체 이름이 회복입니다.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자. 그러니까 전교조는 뭡니까? 진보예요. 자꾸 나가는 거고요. 계속 어디를 향해서 나가는 거고, 성경 말씀만 보면은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옛적 그 선한 길로 돌아가자.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수라고 하는 말도 뭐냐면은 가치 있는 것을 지키자. 이런 뜻입니다. 자유의 흑역사.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유는 그 이름으로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힘이 있다. 우리가 다 아는 첫 번째 사건.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선택을 함으로 죄의 노예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흑역사죠. 인간에게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상황에 80년대 종북 주사파. 대한민국에는 사상의 자유가 있다. 김일성 만세. 지금도 뭐 대놓고 지금은 보니까 뭐 공산당 깃발, 뭐 마르크스주의자, 청년 마르크스주의자, 뭐 오만 것들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조금씩 나오다가 지금은 완전히 지금 나라를 삼킬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독일 나치당. 자유의지에 의한 선거로 자유가 파괴됐죠. 그리고 이제 많이 얘기하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합법적인 선거를 몇 번을 치르는데 계속 차별수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국민들의 차별수를 찍었거나 뭐 부정선거 얘기가 거기도 나오더라고요. 부정선거로 됐거나 어쨌든 간에 국민들 선택의 자유의 의지가 들어갔다는 거죠. 맨 마지막에 있는 말은 이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최고의 사람들은 모든 신념을 잃었고 최악의 사람들은 열정적인 강렬함으로 가득 차 있다. 되게 이제 보수 쪽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점잖습니다. 여한에서 잘 나서지 않아요. 겸손하셔요. 그렇잖아요. 나가서 뭐 팻말 하나 드는데 3년, 4년 걸립니다. 아직도 그 팻말들로 못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네. 굉장히 점잖고 안에 있는 걸 겉으로 드러내기를 꺼려 하셔요. 그러니까 최고의 사람들은, 참 목사님들은 최고의 지성인이거든요. 최고의 리더 아닙니까? 그런데 쉽게 말하면 열정이 없으시다 이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최악의 사람들은 쟤네들은 열정을 안 가져도 되는데 그때 열정적인 강렬함으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 그 좌파 집회에 가보면은 구호가 굉장히 단순해요. 우리처럼 연사들이 나와가지고 마이크 주면은 전부 다들 오래오래 얘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저쪽은 아니에요. 간단한 구호 몇 개만 하고 들어가요. 반복적인 거. 왜냐면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강렬함이 있어요. 열정이 있고 강렬함이 있어요.
그러면은 말 안 하는 신념, 뭐 별로 머리에 든 것도 없고 잘못된 거지만 열정이 있다. 누가 이깁니까? 열정이 이깁니다. 열정. 자,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말한 자유는 또 어떤 의미인가? 이 책이 이제 자유에 대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국 대통령은 자유를 어떻게 정의하셨나 보니까요. 자유의 권리만 알고 자유의 한계를 모르는 이들은 자유의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다. 자, 이승만 대통령은 그 자유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사고가 깊다라는 걸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서 알게 됐는데요. 한계를 얘기하십니다. 자유에는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또 밑에는 이제 정보 수립하실 때 이제 연설하신 내용인데요. 민권과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민권은 인권 얘기입니다. 민주정치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유의 뜻을 바로 알고 존중하며 한도 내에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자유는 한도 내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그 정보 수립할 때 얘기하셨습니다. 자, 이 책의 목차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책의 목차를 딱 봤을 때 뭐야 이게 뜬구름 잡는 소리야. 그래서 이 내용을 요약하기가 저도 좀 어려웠습니다. 제목 자체가 아니 소설책도 아니고 딱딱 이렇게 요약해서 핵심을 해주면 좋은데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는데 은유라든가 이런 무엇을 항의하는 말, 또 관용적으로 쓰이는 말 이런 말들을 서양 사람들은 글을 쓸 때 쓰기를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에서 16까지를 다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요약. 그래서 제가 사실 몇 번 읽고 또 그 내용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또 줄을 달아야 되는 부분은 좀 살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나라에서야 이 뭐 소설책 얘기가 맨 처음에 나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뭐 이런 것처럼. 자,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어떤 단어를 쓰면 그것은 내가 선택한 의미만 가지는 거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이게 거울나라 앨리스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은 언어의 주인은 나야 이 말입니다. 언어의 주인은 나야. 내가 이 단어를 선택해서 쓰고 내가 이 단어에 의미를 붙이면 그 단어는 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용어의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용어를 재정의하죠. 요즘 제자가 드는 말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재정의. 재정의는 뭐냐면 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가 아니고 다시 정의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정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정의에서 어긋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재정의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뭐냐면은 용어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쓰고 있는 말이. 그런데 그 용어를 재정의하려는 세력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재정의하는 거를 우리가 주도권을 뺏겨버리면, 즉 그 말은 뭐냐면 언어를 뺏겨버리면 우리가 언어 싸움에서 집니다. 자, 언어 싸움에서 지면, 자, 언어는 정신 사고를 지배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싸움에서 지게 될까요? 이 사고 체계가, 근데 쉽게 말하면은 이게 머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머리를 싹 다른 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언어를 바꿈으로써 내면을 바꿔버리는 거죠. 언어 싸움에서 진다고 하는 것은 내면에서 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사소한 의미의 차이가 어떤 것을 다른 것과 구별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이제 구별이지만, 요거 이제 미국의 예입니다. 불법 이민자, 일리걸이거든요. 일리걸, 불법. 그런데 서류 미비 이민자라고 하면은, 서류 미비 이민자라고 하면은 뭔가 불법이 아닌 것 같은. 그러니까 불법적인 거를 조금 약화시킨 거예요. 그 밑에 것도 보겠습니다. 청소년 범죄자. 그러면 청소년 범죄자죠. 그런데 옆에 정의와 관련된 청소년. 정의와 관련된 청소년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전혀. 이런 건 뭐냐면 이제 왜곡까지 가는 거예요. 의미를 왜곡시키는 재정의가 됩니다.
자, 요즘 많이 나오는 낙태라는 정의가 있죠. 근데 이 정의 대신에 뭘 씁니까? 조금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임신중절, 임신중지. 이제 더 나가면 뭐라 그래요? 출산 선택권, 또 여성의 자기 건강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낙태라고 했을 때는 죄책감이 있어요. 아주 심하게. 임신중절, 임신중지라고 해도 어떻게 조금 뭔가. 그런데 저쪽 가서 선택권으로 넘어가 버리면 어떨까요? 그것이 죄가 사라져 버려요. 예, 권리가 되는 거죠. 권위니까. 여성 건강 권위잖아요. 이제 죄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권리가 되는. 그게 뭐냐면 왜곡이 일어난다는 거죠. 전혀 반대의 의미로. 그 밑에는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 용어인데 프로라이프, 프로초이스. 정말 참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주의, 그러니까 생명이 우선이다 이거거든요. 프로라이프. 이거는 이제 낙태를 하지 말자 이 말이고요. 태아도 생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저 옆에 있는 프로초이스는 선택권이 먼저다. 저 위에 나와 있는 여성의 건강권이 먼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 어느 게 더 무겁습니까? 생명이 가장 무겁죠. 그래서 요거는 프레임을 잘 짠 용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밑에 나와 있는 것도 보세요. 학부모 보호자 조금 바꿨죠. 학교에서 학부모 그러면 이 아이의 부모 보호자 그러면 부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즉 부모가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부부 모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런 거는 눈치채지 못하면 그냥 지나가지만 사실은 그 언어 전술, 언어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입니다. 자,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지만 일단 책에 나와 있는 것, 또 전체적인 흐름과 맞는 것, 제가 이제 옥스퍼드 신화사전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굉장히 정확하게 잘 나와 있어요. 사회 문제에 대해 자유주의적, 이 자유주의적 할 때 이제 리버럴을 얘기합니다. 또는 급진적 견해를 지닌 집단에 대한 순응을 의미,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승인된 견해를 지지하고 차별적이거나 불쾌한 것으로 간주하는 언어와 행동을 거부하는 것, 즉 혐오, 차별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이 뭐다? 정치적 올바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 정치적 올바름을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완곡하게 부드럽게 전달하려고 이게 나온 말이 아닐까?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너무 상처받을 거야. 이 정치적 올바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이 이유를 댑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 이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유는 아닙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 갖다 붙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학교에서 교육할 때 이 말을 씁니다. 예의에 어긋나 무례하면 안 된다. 완곡하게 부드럽게 전달해야 된다. 그 누구도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두가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모두가. 모두라는 말이 들어가면 저쪽 말이에요. 모두라는 말이 들어가면 저쪽 말. 자, 이건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면 현실을 은폐하고 부정하고 거짓, 부정직함으로 갑니다. 정직하지 않음으로. 보겠습니다. 자, 정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들이 아시는 정의는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정의입니다. 얘가 뭐 달리기를 했는데 1등을 했어요. 그래서 1등을 한 사람이 상을 받았어요. 이게 정의입니다. 그런데 저 정의라는 말 앞에 사회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특혜를 받아서 상을 받는 거예요. 특혜를 받아서. 네. 여기에 이제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도 있고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도 있죠. 뭐 장애인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좀 해드려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기가 선택해서 뭐 된 약자들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 앞에 뭔가 새로운 용어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늘 쓰는 말인데 그 말에 뭔가가 들어갔을 때는
안테나를 딱 세우시고 이건 뭔가 살펴보셔야 돼요. 요즘 이제 유행하는 말 중에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딱 무조건 정의 앞에 뭔가가 들어가면은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의, 사회적 정의. 사회적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불이다. 불이한 것이다.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 불이한 것이죠. 회복적 정의는 뭐냐면은 잘못을 하면 벌을 받는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의는 뭔가 잘못됐어. 왜? 너무 사람이 마음이 아프잖아. 이렇게 갑니다. 쟤는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잖아. 가정 형편 때문에. 이게 요즘 학교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상한 정의입니다. 자, 새로운 정의 패러다임. 정의가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정의 패러다임인데 잘못을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벌. 이 말도 이상하죠. 잘못을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이게 아니죠. 잘못을 한 사람에게는 응당히 주어지는 벌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일방적으로. 아니 그러면 가해자에게 벌을 줘야지 피해자에게 똑같은 벌을 줘야 됩니까? 그건 아닌데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라는 말을 갖다 붙여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벌이나 비난을 넘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는 것에 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짐. 그래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공동체가 함께 정의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이제 벌을 주는데 사람들 잔뜩 모아놓고 아유 얘가 지금 친구 때리고 뭐 도둑질하고 뭐 그랬는데 얘를 어떻게 벌해주면 좋겠습니까? 이거를 딱 보면 학칙에 보면은 뭐 도둑질한 자는 뭐 친구를 폭행한 자는 뭐 이게 딱 나와있어. 그것대로 시행하면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법치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는 뭡니까? 이게 인민재판이에요. 인민재판. 이게 이제 회복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즘 이제 반성문도 그냥 쓰라고 하면은 아동학대라고 해요. 제가 아는 선생님들 지금 반성문 쓰라고 그래서 아동학대로 걸렸어요. 그럼 뭘 쓰라고 하느냐? 회복적 반성문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양식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애가 반성을 안 해요. 내가 다 그럴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 그걸 쓰는 거예요. 그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적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불이한 것이다. 자, 두 번째 장 갑니다. 두 번째 장은 현실을 재정의한다. 자, 재정의한다 나오면 일단 어떻게 됩니까?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정의. 왜 현실을 재정의하느냐? 어떻게 재정의하느냐? 진실은 나쁜 거야 라고 정의합니다. 진실은 해로운 거야. 누구에게? 트랜스젠더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을 눌러야 돼요. 진실을 억압해야 되는 거예요. 또 거짓이 사실보다 더 자비로운 것이다. 자, 태아도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걸? 피해를 주잖아. 누구에게? 임신 중절을 하려는 사람에게 죄책감을 주고 그거 피해를 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 쓰지 않는 것이 자비로운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맞느냐, 사실이냐, 논리적이냐는 관심받게 일입니다. 정치적 올바름은 아까 말씀드렸죠? 뭐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예의 바르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얘기하고 이건 이제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원래 그 본질은 뭐냐? 혁명을 위한 전략이며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변혁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이제 조금씩 발전해 가는 건 변화 이렇게 얘기하고요. 갑자기 확 뒤집어 엎는 거 이걸 변혁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확 뒤집어 엎기 위해서 이 정치적 올바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올바름은 미국 역사가 폴 존슨이 뭐라고 했느냐? 저것은 파시즘이다. 파시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앞에 뭐가 붙습니까? 리버럴이 붙죠. 자유주의적인 파시즘이다. 자, 세 번째 장면입니다. 자,
자, 여기 이제 문화 지배력에 대한, 헤게모니에 대한 얘기가 들어갑니다. 자, 헤게모니 얘기하면은 이제 뭐 그람시 얘기 나오죠. 그람시. 그래서 이제 문화 마르크스주의가 나오고요. 이 그람시 같은 경우에는 또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아, 이거 뭐 볼셰비키 혁명으로 소련이 쫙 됐는데 유럽 얘네는 왜 공산화가 안 되는 거야? 잘 생각해 봤더니, 야, 이거 서구 문명,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 이 사람들 맨날 감사하면서 살아. 그러니까 뒤집어 엎으려는 생각은 없고 그냥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잖아. 아, 이거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관습, 언어, 생활 방식에 대한 만족감. 우리 기독교인들은 늘 감사하며 살잖아요. 이게 뭐냐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들의 이거 있잖아요. 이거 분노하라예요. 분노하라. 감사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의식화가 안 된 거예요. 의식화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의식화가 된 거예요. 의식화 안 된 사람들은 그냥 뭐 죽을 일을 당해도 감사하다고 그러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사하다 이러면 혁명이 안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 아 교회 너무 많아.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의식을 높여줘야 돼. 그러니까 분노를 높여줘야 돼 이 말입니다. 분노를.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비판. 그 다음에 교육입니다. 저 비판은 뭘 비판하는 거냐? 기존의 어떤 그 서구 문명, 관습, 언어 이런 거 있죠. 문화적인 거를 막 비판하는 거. 있는 거 그냥 기존에 있는 거는 비판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어떻게 교육, 새로운 거, 자기네들이 넣고 싶은 것을 교육해야 된다. 원래 가지고 있던 걸 비판하고 새로운 것으로 집어넣는 게 이게 이제 혁명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잘 아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에서 유명한 이론 있죠. 비판 이론. 기존 사회에 대한 비판. 근데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무자비한 있는 모든 것 다 비판해라 이런 거잖아. 있는 거 다 비판해라. 왜? 그거 무너뜨려야 사람들이 새로운 것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 새로운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르크스 이 주의는 이제 프로이드랑 결합을 해서 성경명 이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가족 구조를 파괴한다. 네. 그래서 이제 라이 같은 경우에는 순교를 질병이라고 했어요. 질병.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병이야. 전통가족 이건 만성 질병이죠. 고질병. 그러니까 병을 고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병을 고쳐야 되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아 순결 그거 내다버려. 빨리 나가서 섹스해. 그 다음에 전통가족. 빨리 가족을 해체되니까 바람 피워. 나가서 다 원하는 대로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그 정치적 올바름이 바로 이겁니다. BLM.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자, 말만 들어보면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인종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느냐? 역사를 바꿉니다. 미국의 역사를. 미국의 역사를 어떻게 하냐? 원래 1776년도에 건국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1619년 노예선이 처음 들어올 때가 아메리카, 이 미국의 건국이다라고 하니까 주체가 딱 바뀌는 거예요. 백인에서 흑인 노예로. 근데 사실 그거는 거짓이거든요. 그리고 이 BLM 같은 경우에는 퀴어지진 네트워크를 육성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붕괴시키려고 해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왜 저 짓을 하고 있을까? 이거는 뭐냐면 그 좌파들은요 그냥 다 노선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정파적이라고 그러죠. 논리가 맞든 안 맞든 아니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고 그래놓고 왜 이래? 아니 그 상관없어. 우리 노선이 이거니까 이거 지지해야 되는 거야 라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BLM 활동이 어디로 나가느냐? 다 나가요. 예술, 역사, 교육, 기업, 대학 등등. 심지어 이제 축구 경기 할 때도 뭐 합니까? BLM 하잖아요. 무릎 꿇고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인종차별하는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려요. 이 검열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만든 규칙을 지키느냐? 안 지켜요. 그냥 규칙을 만들어 놓을 뿐이에요. 자기네도 안 지키고 새로운 거 있으면 또 바꿔요. 그래서 기존의 언어와 규범은 자기들에게 방해가 된다. 그래서 사회 정의, 깨어있는 정치.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에 깨시민이 나옵니다. 깨시민, 워키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깨시민은 뭐냐면은 폭력을 정당화해요. 좌파들의 특징, 폭력이 아까 그 이호 목사님께서 거짓말도 정당화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짓말뿐만 아니라 폭력도 정당화됩니다. 살인, 폭력 다 정당화돼요. 무엇을 위해서? 혁명을 위해서. 논리, 어떤 자기네들의 그 노선을 위해서 다 정당화됩니다. 그러니까 BLM 하나 만들어 놓고 다 갖다 씁니다. 예술에도 갖다 쓰고, 체육에도 갖다 쓰고, 뭐 역사, 뭐 교육 다 갖다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오는 거 보시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네 번째 장은 이제 기준과 관행이라고 하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여기는 조지 오웰의 이제 1984, 그 다음에 헉슬리의 이제 그 멋진 신세계, 둘 다 이제 디스토피아를 그린 소설입니다. 자, 이제 이 조지 오웰 같은 경우에는 뉴스피크여서 신어, 그래서 구어가 신어로 완전히 교체가 되면 혁명이 완수된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헉슬리 거 같은 경우에는 이 1984랑 좀 다르게 이제 퇴폐, 음란 이런 걸 이제 조장해요. 조지 오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쪽에 좌파들도 조지 오웰의 1984를 애용합니다. 우리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원래 사회주의자였어요. 근데 사회주의자였는데 스탈린이나 이제 레닌 쪽이 아니고 이 사람은 그 트로츠키라고 그래가지고 각 지역별로 그러니까 나라별로 하기를 원했고 그다음에 마르크스나 레닌은 이렇게 연합으로 하기를 원해가지고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트로츠키는 숙청이 됐고 조지 오웰은 뭐 제대로 이 공산 사회에서는 환영받지는 못했습니다. 자, 기준이 우리가 잘 알아둔 기준이 넘치거나 모자라는 것, 기준이 넘치거나 모자라는 것이 이제 디스토피아, 어둠의 세상으로 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조지 오웰 같은 경우에는 그 청교도보다 뭐 깨끗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 막 절제하고 막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심합니다. 책을 읽어보면. 그래서 뭐 쾌락을 극도로 못하게 해요. 쾌락적인 행동. 그래서 뭐 담배, 커피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부도덕한 뭐 이런 거 섹스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1984에서는 중요한 게 언어가 나옵니다. 언어의 수를 자꾸 줄입니다. 계속 비슷한 말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그 비슷한 말을 하나로 딱 줄여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우, 잘, 엄청 막 이게 좀 많잖아요. 근데 그걸 야 오늘부터는 딱 하나 한다. 잘. 다른 거 쓰는 놈은 죽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하나만 쓰고 나머지 뭐 엄청 너무나 이거 쓰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어를 줄이는데 이 언어를 줄인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아까 그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한 게 그 언어가 이제 그 사고를 지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어가 줄어든다는 거는 사고의 폭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언어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사고의 폭이 늘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애들이 보면 언어 폭발기에 되면은 막 엄청나게 많은 말을 쓰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은 지금 막 생각하는 힘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애는 말을 몇 단어밖에 안 써. 그런데 그 아이는 사고의 폭이 좁기 때문에 우리가 좀 책도 읽어주면서 언어를 좀 많이 배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1984에서는 언어를 확 줄여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순결, 절제, 근면, 인내, 친절, 겸손, 자성 이런 이제 미덕들이 있기는 있는데 원래의 의미가 아니고 전부 다 변형된 의미의 미덕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라고 하느냐? 유명한 말이죠. 전쟁은 평화야. 이렇게죠. 전쟁은 평화야. 자유는 예속이야. 무지는 힘이야.
요즘 그 좌파들 보면은 무지는 힘이다 이런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애들 교육시키지 말라고 그래요. 물론 자기 자식은 외국에 보내지만 아유 배우지 마. 학교 갈 필요도 없어. 뭐 많이 배워봤자 뭐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지는 힘이다. 이제 헉슬리의 그 멋진 신세계는 좀 반대인데요. 사실은 이제 저것도 굉장히 교활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쾌락을 극대화해요. 쉽게 말하면은 이제 쾌락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약을 줍니다. 약이 소마라고 하는 약을 줘요. 지금으로 치면은 마약 같은 거겠죠. 마약 같은 거를 줘가지고 그런 이제 뭐 기쁨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쾌락에 빠져들게 되니까 무능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마약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은 저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술이 그 다음에 언어 가지고 하는 거는 또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지 오웰의 신어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은 많이 나오는 말이 요즘 거랑 제가 합쳐봤습니다. 차별이 없는 말 좋잖아요. 정의로운 말, 평등한 말.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우리가 지금 이 프레임에 당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말, 정의로운 말, 평등한 말 써야 되잖아? 그럼 그래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평등이 어떤 평등인가, 왜 그래야 되는가 잘 모르시면 계속 왜 라고 하면서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언어를 바꾸기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언어를 바꾼다. 평등한 말, 옛날에 이런 말 안 썼어요. 차별이 없는 말도 안 썼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저 말을 쓰면서 우리들의 입을 어떻게 해요? 막아버리죠.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소리가 안 나는데요. 그 PC의 기준 요 조금 이제 복잡한데요. PC 저게 파울링 정치적 올바름을 이제 PC Political Correctness 줄여가지고 PC라고 하겠습니다. 나오나요? 네. 그래서 PC는 뭐냐면 새로운 언어의 기준은 본질적으로 기존의 언어의 규범을 이제 파손하는 거예요. 훼손하는 거예요. PC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기존의 용어하고 그 용어가 내포하는 도덕적 태도를 금지시킨다 그랬잖아요. 노숙자. 미국에도 노숙자가 많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을 이제 홈레스 대신에 무주택자라고 합니다. 노숙인 홈리스 이러면 뭔가 좀 게으르고 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무주택자라고 하면은 아니 주택이 없어서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닌 것 같은 좀 있어도 좀 뭔가 좀 덜어질 것 같은 근데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중독자 그럼 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중독된 사람이야. 그럼 딱 되잖아요. 근데 약물 사용 의존증이 있는 사람. 우리는 커피 의존증이 있는 사람. 그럼 뭐 저 사람이나 나나 어때요? 같다고 취급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정의하는 거예요. 무슨 증이 있는 사람, 무슨 증후군 뭐 이런 거 들어가면은 약간 이런 물타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정상이라는 인식을 바꿔버려요. 비주류를 주류로. 그러니까 불법을 합법으로 바꾸는 거죠. 트랜스젠더. 그러면은 거기랑 대비되는 말 우리는 이제 시스젠더잖아요. 그러면 시스젠더나 트랜스젠더나 다 뭐 세임 아니야? 동등한 단어 아니야? 동등한 단어?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도 나름대로 이렇게 존중을 받아야 되고 시스젠더는 원래부터 존중을 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취급하게 되는 거예요. 저 용어 자체가. 그들이 쓰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느냐면요. 프레임 밖에 있는 것을 프레임 안으로 가지고 와라 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2018년도 서울시 교육청에서 연수 들을 때도 저 말을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프레임 밖에 있는 것을 프레임 안으로 가지고 오는 게 민주시민 교육이다 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민주시민 교육이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레임 바깥에 있던 것을 프레임 안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민주시민 교육이다. 그러니까 동성애. 사람들 다 프레임 바깥에 있는 거거든요. 그걸 어디로 갖고 와요? 프레임 안으로 가지고 와서 얘기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PC 규범에 대한 전통적인 도덕적인 비판. 그럼 어떻게 돼요? 못하게 돼요. 그 프레임 때문에 제가 요 책을 가지고 왔는데 이 책은 이제 이 자유의 적은 적이다라는 책에 나와 있지는 않고요. 쉽게 말하면은 자유의 적은 자유, 요거는 우파 버전이고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거는 이제 좌파 버전이에요. 좌파 버전인데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이제 그 조지 레이코프라는 사람도 이제 언어학 쪽에 아주 공부를 한 사람이고요. 이 책에 나왔을 때 뭐 좌파 쪽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 추천한 사람 이름이 손석희. 많이 들어보셨죠? 조국. 예. 네, 뭐 이런 사람들이 추천하고 뭐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이.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언어학을 정치에 이용한 책입니다. 언어학을 정치에. 예. 그래서 그걸 이제 프레임 이론이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데요.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야,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하지만 우리는 어느새 코끼리를 생각하고 있죠.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쵸? 응. 자, 이거는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 때 닉슨이 했던 말이랍니다.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단어가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사기꾼. 자,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 문장은 의도와 다른 반대편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잘 이용한 거죠. 자,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사기꾼 아니다는 나중에 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프레임이 사기꾼 프레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기꾼 프레임에. 그 다음에 코끼리는 생각하지만은 어떤 프레임으로 보시면 돼요? 코끼리 프레임으로 보시면 돼요. 내가 코끼리 프레임에 들어가면 거기서 하지마 해도 사실은 그렇게 능력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프레임에 짜여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 많아요. 학생인권조례 반대. 저도 많이 했어요. 학생인권조례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뭐 나올 때마다 반대. 우리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좋은 그 전술은 아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지 좀 나중에 끝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프레임이 뭐냐? 이게 세계관하고 똑같은가 그랬더니 뭐 비슷한 것 같긴 해요. 프레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각자의 프레임 안에서 언어를 통해 사물을 보고 생각한 것을 다시 언어로 표현한다. 그래서 프레임, 좌파들이 워낙 프레임 바깥에 있는 것을 프레임 안으로 가지고 와야 사람들이 그걸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 머릿속에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자, 동성애라고 하는 게 원래 프레임 바깥에 있었던 건데 자꾸 얘기하면서 들어오니까 동성애 반대 이러면 동성애가 어디로 와 있어요? 머릿속에 와 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좌파가 예를 든 것입니다. 복지는 원래 무료인데 왜 무상복지라고 부를까? 이거는 이제 보수 쪽 사람들이 언어를 가지고 너무 전략을 잘 써 라고 얘기하면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레이코프는 이제 보수 쪽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면서 언어 프레임으로 우리를 괴롭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자. 네, 이런 내용입니다. 저들이 이제 쓰는 그 프레임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 많이 나옵니다. 다양한 가족. 그리고 이제 이게 한부모? 그럼 우리, 끄덕끄덕. 그쵸? 조선 가족? 끄덕끄덕. 그 다음에 뭐 할까? 동성 가족? 싹 들어가잖아요. 늘 싹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 그 교과서에 보면 로봇 가족?
또 들어왔어요. 로봇 가족. 뭐 강아지는 들어온 지 오래됐어요. 애교는 들어온 지 오래됐고 로봇도 들어왔더라고요. 로봇도. 근데 이런 게 뭐냐면 프레임 바깥에 있던 것을 프레임 안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5번째 장입니다. 마오이즘이 주류가 되다. 마오이즘, 모택동인데 서양에서 이제 마오라고 많이 얘기하죠. 이게 이제 마오 주석 책인데요. 마오, 이렇게 한 말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 어록이에요. 근데 저 책이 너무너무 유명하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다. 그렇게도 쓰여 있더라고요. 이 마오의 영향력이 중국에서 그친 게 아니라 유럽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사실은 PC가 여기서 왔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번역본에 보면은 이 마오책의 올바른, 이제 PC의 먼저 correct. 이 말이 110회나 나온다고 합니다. 110회. 올바른, 이런 말들이. 자, 여기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문화적 변혁. 마오가 얘기한 게 문화적 변혁입니다. 문화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문화혁명. 그래서 결국 어떻게 스승의 멱살을 잡는 거잖아요. 문화혁명은 정치적 혁명보다 앞서야 한다. 그러니까 정치 자체보다 문화에 초점을 뒀다는 면에서 굉장히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은 높이 평가를 했어요. 정치로부터 독립적인 예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순수 예술 같은 건 없어. 순수 문학 같은 건 없어, 이 말이에요. 그럼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예술이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뭐 유명한 말죠.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때 막 씨앗을 뿌린다고 합니다. 이런 씨앗을 뿌리고 거둬들인다. 그래서 제도권을 통한 대장정. 그래서 이제 이 제도권을 통한 대장정이 이제 그 원래 그람시의 말에서 나온 거였는데 두치케라고 하는 사람이 저 말을 했어요. 롱마치. 우리나라는 사실 롱마치에 지금 거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저 사람들 이제 문화적으로 그 어떤 뭐 입법이라든가 사법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언론 뭐 문화 이런데 아주 긴 행진을 통해서 문화적으로 혁명을 거의 다 이뤄 놓은 거예요. 롱마치를 통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거의 이제 끝자락에 와가지고 이거를 이제 저지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지 오웰의 한 말에 보면은 생각의 언어를 타락시킨다면 언어 또한 생각을 타락시킬 수 있다. 아까 나왔던 훔볼트라는 언어학자의 말과 일치합니다.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가 나오느냐면 이 좌파들이 쓰는 말인데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그래서 뭐까지 들어가느냐면은 설거지하는 것도 정치적인 거예요. 설거지하는 거, 애 낳는 거 정치적인 거. 그러니까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정치적인 거예요. 왜 그 좌파 그 사람들은 막 그 여자들의 생리를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잖아요. 그게 정치거든요. 왜 저러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아,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그냥 저거는 그냥 여자들끼리 이렇게 조용히 하면 될 거를 왜 근데 그게 뭐라는 거야? 정치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적이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이 세상에. 은밀한 부분, 잠자리까지 어때요? 정치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이제 보수의 생각은 다릅니다. 공적인 영역이 따로 있고 사적인 영역, 개인적인 영역이 따로 있죠. 자, 마오이즘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권위 해체, 스승의 멱살을 잡는. 그 다음에 문화유적과 전통 문화유산 파괴. 그때 뭐 중국의 많은 문화유산이 뭐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 해체. 왜냐하면 교육을 통해서 전통적인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 교육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통 도덕 인습. 그냥 몸에 붙어 있고 저절로 나오는 것마저도 해체. 아까 그 같이 차 타고 오다가 이제 목사님께 들었는데 저 숫자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이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은 이제 문화대혁명 때 약 2천만 명 죽었다. 근데 저는 이제 3천만 명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우리 우 목사님은 더 많이 4천만 명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4,500만 명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명이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진짜 거의 그 우리나라 인구 숫자만큼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저 때. 근데 저 때 이제 그 플랜카드 같은 게 현수막에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는 아마 나를 사랑할지도 모른다. 그 홍위병들. 그러나 마오 주석만큼은 아니다. 북한도 똑같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겠지. 그러나 김일성 주석님만큼은. 그러니까 내가 김일성 주석님 덕분에 이렇게 먹고 입고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프랑스의 68 혁명에 마오이즘이 영향을 줍니다. 예, 마오이즘이 영향을 주는데 프랑스 68 혁명도 저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때 한몫했던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 제가 이제 그 문학하던 사람인데요. 사르트르와 보바르입니다. 사르트르 같은 경우에는 무신론자이고 실존주의 철학자였고 소련 공산주의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마오도 굉장히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르트르는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모네 드 보바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나오는 거 페미니즘.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게 젠더입니다. 말이 젠더가 아니라 제2의 성. 그래서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제2의 성을 얘기합니다. 그게 결국은 이 프랑스 68 혁명에서 이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뭐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계약 결혼 같은 거 하고 막 그랬죠. 이 사람이 마오의 책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우리가 집회에서 전단지 나눠주는 것처럼 이 양반이랑 이 양반이 마오 전단지를 나눠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열성분자였는지. 제가 이제 이 두 사람이 그 마오 전단지 나눠줬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문학의 감성이 있을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장폴 사르트르, 뭐 시모네도 뭐 다 깨졌어요. 저 사람들의 실체가 뭐였는지 알고 나니까. 그리고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했더라고요. 둘 다 동성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성애도 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을 공유하기도 했어요. 참 희한하죠. 자, 그 다음에 PC, 이게 정치적인 올바름입니다. 완공어법의 쳇바퀴. 그러니까 PC가 사실 완공어법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저런 말이 있는데요. 완공어법의 쳇바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말이 너무 좀 별로야. 그래서 좀 좋은 말을 바꿔주고 싶어. 그래서 새 말을 만듭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그 말이 또 좀 그래. 그래서 새로운 말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완공어법의 쳇바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뭐 변소라는 말이 있어요. 변소. 자꾸 내가 나는 것 같아. 그런데 화장실로 바꾸죠. 화장실에도 거기가 거기 아니야? 그 다음에는 뭘로 바뀝니까? 뭐 요즘 뭐 레스트룸 뭐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완공어법의 쳇바퀴라고 해서 처음에는 좀 그런 것 같다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색법 같은 경우에는 원래 소돔이에요. 소돔이. 성경에 나와 있는 소돔일로. 그런데 저게 자꾸 불과 유황이 연상되고 좀 뭔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바꾼 것이 이제 동성애자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꾸고 나니까 뭐가 없어집니까? 불과 심판의 의미가 좀 사라지는 거죠. 그다음에 언어의 독재. 이것도 미국에서 실제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 N워드. N워드는 흑인을 이제 가리키는 말이죠. 니그로. 니그로. 근데 이 말은 절대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N워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자, 정치적 올바름과 관계된 말이지만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흑인은 쓸 수 있어요.
백인 있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황인종 있어도 큰일 나요. 그러나 누구는 쓸 수 있다? 흑인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인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아프리카계 미국인이거나 흑인이라고 얘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 올바름은 이데올로기에 따라 평등한 기준이 아니라 흑인이나 백인이 평등한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이 달라요. 정치적 올바름이 적용이 될 때 흑인과 백인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어떤 계층에 있느냐, 약자냐 강자냐에 따라서 이 적용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편리한 대로 검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일관성이 없는 거죠. 이 정치적 올바름이. 요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관용, 다양성. 요 말이 요즘 유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DEI 그래가지고 포용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다양성, 포용.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결국 쉽게 잘 이게 뭔지 생각이 안 나시면 동성애를 갖다 붙이면 돼요. 포용해라. 다양성. 이렇게. 그 결국 뭐냐면 새로운 질서에 복종해라 이 말입니다. 관용해라. 누구를 관용해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관용해라. 그 다음에 다양성 인정해라. 너네는 절대적인 것만 주장하지 그러면 안 되고 다 인정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쓱 집어넣어. 그럼 이제 새로운 질서에 너네가 복종을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오면 그들이 이기고 뒷면이 나오면 우리가 지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도 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허용해 주는 순간 관용, 포용, 다양성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쓰는 순간 우리는 이래도 지고 저래도 진다. 그러니까 나와 있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빼고 다른 말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DEI 정책 폐기한다고 그랬어요. 정말 대단하죠. 우리나라는 지금 모든 거의 뭐 공문서나 학교에 나오는 교육과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양성. 다양성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 동성애 들어가요. 관용 하나만 있어도 들어가요. 포용 하나만 있어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성애만 빼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거 뭐 이파리 하나 뗀다고 열매 하나 뗀다고 나무가 뽑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6번째 장입니다. 마음씨 좋은 좌파들이라고 얘기했죠. 이 사람은 원래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있었던 사람인데 미국으로 건너갔죠. 2차 세계대전 때 건너갔다가 다른 사람들은 다 유럽으로 갔는데 안 가고 미국에 남아서 미국에서 나쁜 짓을 제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마르쿠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신좌파의 아버지, 히피 문화. 이 사람이 조장한 나쁜 짓들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지만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이 사람이 이제 관용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면 본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책, 태도, 의견에 대해서는 뭐 해라?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의 정책, 지금의 어떤 제도는 봐주지 말고 불관용. 근데 불관용이라는 말 대신에 조금 이제 억압적인 거. 좀 눌러라. 억압적 관용. 그러니까 이게 억압적 관용은 관용이 아닙니다. 불관용입니다. 그 대신에 지금 금지되어 있는 거, 또 지금 억압받고 있는 태도나 의견은 어떻게 해라? 관용해라.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질서, 기존에 있었던 제도, 기존에 있었던 문화는 억압적 관용, 불관용. 그 다음에 지금 금지되고 있는 거, 지금 억압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라? 관용해라. 풀어줘라. 그러니까 금지한 것을 금지해라. 지금 금지되어 있는 거를 금지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좋다고 하는 걸 나쁘다고 하고 나쁜 것을 좋다고 해라. 이 말을 어려운 말로 억압적 관용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우리나라도 좌파들이 많이 듣는 게 뭐예요? 내로남불 이중잣대. 나한테 유리한 거는 어떻게? 관용. 그쵸? 그리고 다른 사람은 불관용. 나는 관용, 너는 불관용.
이게 이제 마르쿠제가 얘기한 거예요. 자, 비민주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비민주적인 수단, 통제를 하거나 선동을 하거나 심하면 폭력까지 가겠죠. 기존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거 못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아, 이게 참인가 거짓인가, 아, 그런 거 생각하지 마. 그런 거 아예 생각하지 말고, 자, 이거는 아니야 라고 하면 따라오고, 이거는 맞아 라고 하면 따라와, 이 얘기입니다. 이 언어 정책이. 그래서 이제 독재라고 하는 거죠. 단어와 이미지가 의식을 형성한다. 단어와 이미지가 의식을 형성한다. 우리의 언어가 나의 이 의식을 형성합니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요거는 이제 사실 조금 위험합니다. 제한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이제 기독교의 자유는 죄에 대한 거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유. 그 다음에 세속적인 거는 죄로 향하는 자유. 근데 마르쿠제라는 사람은 뭐를 썼냐면은 해방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해방이라는 말을 썼는데 저건 뭐냐면 그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는 거, 통제에서 벗어나는 거, 억압과 불평등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 사람은 이제 해방, 자유라고 얘기했습니다. 저거는 뭐냐면 투쟁, 그다음에 사회적인 변화, 변혁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쿠제의 해방적 관용, 말이 막 여러 가지죠. 해방적 관용은 자기들 좌파에 대한 관용이고, 그 다음에 우파에 대해서는 불관용입니다. 굉장히 이건 일관성 있어요. 우리나라도 어때요? 우파는 계속 불관용, 억울하고 막 그러죠. 저쪽은 뭐 웬만해도 다 넘어가잖아요.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 저 사람들은 이렇게 배운 거예요. 세뇌가 된 거예요.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보면은 이제 성조기를 불태운 것은 헌법적 권리. 누가 불을 태웠나 봐요. 그 재판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냐? 헌법적 권리로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2019년에 무지개 깃발을 훔쳐가지고 불태우고, 아마 그거를 잡아채가지고 아마 우리 허 목사님 같은 벌써 불태우실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랬더니 무슨 범죄가 됐어요? 증오범죄가 돼가지고 징역 15년. 성조기 불태운 것은 권리, 무지개 깃발 불태운 거는 증오범죄 15년.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목사님들 나가셔서 그 깃발 뺏고 그러면 저렇게 됩니다. 그 절대 그거 뺏지 마세요. 그런 거 뺏으면 안 됩니다. 자, 미국 좌파는 성조기를 멸시하는 퍼포먼스를 많이 합니다. 성조기를 찢어요. 우리나라도 막 그 약간 그런 거 있거든. 이상한 태극기 막 하고 그러잖아요. 비슷해요. 근데 우파는 성조기를 존중해요. 그리고 이제 편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프레주디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뭐 그대로 있는데 뭐가 달라졌느냐? 의미가 달라져요. 의미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단어가 있는데, 이상한 나라에, 그렇죠? 어떤 단어가 있는데 내가 그 단어를 선택해서 내가 의미를 부여하면 그 단어는 그 의미로만 쓰인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언어 정의를 해버리는 거죠. 이 편견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편견이 뭐냐면은 이 편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사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편견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포비아가 되는 거죠. 요거는 제가 이제 그 국제 엠네스티 한국 지부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면 혐오 표현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혐오 표현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주민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딱 나와 있죠. 관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존 로크라고 하는 그 분이 이제 관용에 관한 편지를 이제 썼는데, 요 존 로크하고 존 밀턴의 책도 한번 말씀드릴 것입니다.
관용은 필연적인 한계를 가진다. 그러니까 관용이 어떻게 끝까지 봐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유에도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관용도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관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부합하는 우리들의 제일 큰 특징이에요. 사람들을 이렇게 너그럽게 해주잖아요. 자, 그런데 어때요? 무신론자를 대할 때는 이 존 로크가 쓴 말이면 가장 신랄한 불관용. 무신론자가 무신론 상태로 있는 것을 관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막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도덕적 질서를 거부하는 무신론자에게는 인간 사회의 유대 약속, 언약, 계약 및 맹세의 결박에 아무런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신을 제거하는 것이 사회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해체, 또 모든 종교 훼손, 파괴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래서 기독교를 거부하면서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포기하면서까지 관용 훼손은 안 된다. 내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의 인격과 상관없이 진리를 타협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존 로크가 한 말이에요. 관용은 필연적인 한계를 가진다. 그 한계가 있어야 우리는 진리를 지킬 수 있다. 자, 무신론자는 우리 문명에 대한 노골적인 증오. 이 우리 문명은 이제 서양 기독교 문명을 얘기합니다. 좌파는 관용으로 관용을 파괴합니다. 관용이라는 말을 쓰면서 관용을 파괴해버려요. 소외된 사람에 대한 관용이라는 명목으로, 자, 사회적 약자, 예를 들어 사회적 약자를 관용한다라는 명목으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을 불관용합니다. 그러니까 관용으로 관용을 파괴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말과 행동의 규범이 사실 이 사람들 하다 보면요 정신분열증 같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일관된 목표는 똑같습니다. 사회를 변형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 성정치. 근데 페미니스트는 언어를 재창조하여 가부장제 문화를 전복하고, 늘 나오는 말이에요. 가부장제 문화, 가부장제 문화 계속 얘기하죠. 그 다음에 개인이 구조적인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이 뭐 예를 들면 며느리 한 사람이 이 가부장제 이런 거를 혼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여성들은 정치적으로 뭉쳐야 된다. 조직화돼야 되고 정치화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페미니스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자, 의식고양 사업. 아까도 나왔는데 의식화 사업. 의식을 높이는 사업은 뭐냐 하면은 내가 이 프레임에 없던 거를, 프레임에 없는 거를 가지고 와서 내 프레임에서 그거를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것이 정상이라고 만드는 게 의식화예요. 의식화. 왜 80년대 그 주사파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김일성 수령님 돼버리는 것처럼 그 똑같은 거예요. 미국 문화가 공화주의 정부의 기반이 되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원래 구분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체하려고 합니다.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그래서 모든 것이 정치화돼 가지고 뭐 스포츠 리그, 가사 분담, 피임, 낙태 문제. 가사 분담 같은 경우에 교과서에도 나와요. 가사 분담 때문에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중학생들이 남녀가 싸웁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가사 분담을 얼마나 누가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가지고 이게 가사 분담이 뭐가 돼버렸어요? 정치화가 돼버린 거죠. 기가 막힌 일이죠. 자, 여기는 뭐 이제 언어가 조금씩 바뀐 예들입니다. 이제 우먼 같은 경우에 위민 이런 식으로 맨 들어가는 거 싫다 이런 얘기입니다. 맨 들어가는 거 싫다고 위민 이런 식으로. 의장할 때 체어맨이잖아. 맨 들어간 것만 나오면 아주 그냥 벌벌벌 떨어요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기다가 뭐라 그래? 체어 우먼? 또는 체어 퍼슨? 나중에는 그냥 그냥 체어가 그냥 의장인 걸로. 이렇게까지 갑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녀가 포함된 단어는 뭐라고요? 성차별 언어다. 여선생님 하지 말래잖아요. 남선생님 하지 마. 그럼 뭐라고요? 선생님. 남자 하지 마. 여자 하지 마. 남자답게 하지 마. 여자답게 하지 마. 그럼 뭐라 그래? 그럼 너답게 살면 돼. 근데 너라고 하는 인간 속에는 남녀가 있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억압인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사법 적극주의의 문제. 사법부가 입법을 하는 일이에요. 사법부가. 자, 우리나라도 되게 주의해야 돼. 지금 이제 국회에서 입법하는 거, 이제 차별금지법 못하게 하려고 막 목사님들이 막 국회의원 만나고 거기서 시위하고 이렇게 해서 입법 뭐 예고 올라오면 막 반대 의견 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백날에도 사법부에서 그냥 판결 하나 해버리면 끝장나. 그래서 이제는 요거에 좀 신경을 좀 쓰고 좀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 낙태 문제 같은 것도 재판으로 그냥 낙태 허용이 됐어요. 입법으로 된 게 아니라 9명의 선출되지 않은 법조인들, 국민이 뽑지 않은, 정당성이 없잖아요. 국민이 뽑지 않은 사람들이 나라의 중요한 걸 결정해버리고 입법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좋은 말로 뭐라고 해요? 사법 적극주의라고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좌파들 되게 좋아합니다. 사법 적극주의. 그러니까 적극주의라는 말 속에 내 마음대로 판단한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 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의미 해석을 해서 판단하겠어.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그 미국의 이제 동성결혼 합법화도 똑같이 판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5대4로 났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보료, 동성 커플, 그것도 이제 그렇게 판결해 놨습니다. 네. 성전환도 그렇고, 남자에서 여자로 뭐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도, 이렇게 판사가 판결해가지고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판사는 판결해주고, 어떤 판사는 판결 안 해주고, 그러니까 판결 잘해주는데 가가지고 다 거기 가서 남자가 여자로 판결해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좀 써봐야 되는데요. 보면은 이제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거예요. 법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런 나쁜 짓을 했으니까 이런 벌을 받을 거야 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는 거죠. 이게 법적 안정성이. 법적 안정성이 되어 있으면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법적 안정성이 없는 건 뭐냐면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지멋대로 막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 죄를 지었어도 내가 벌을 세게 받으면 운이 나쁘다.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 안정성이 해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법치주의가 불안정해지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법치주의, 법적 안정성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민도를 높여서 좀 거룩한 여론이 좀 형성되어서 저런 사법 적극주의를 하는 것을 좀 비판하는 글, 비판하는 논문 이런 거를 좀 많이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께서 그 사법 적극주의를 이게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기고도 해주시고 또 토론도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그 대법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판결, 이게 아까 판결로 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벌써 교과서에 다 실렸어요. 올해 배웁니다, 애들이. 이게 7월 달에 나왔거든요. 바로 실어놨어요. 여기 보이죠? 무지개 깃발. 내용은 뭐냐면 성소수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성불평등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다. 즉, 이 사회 구조의 문제라는 거는 빨리 사회에서 차별금지법 만들어라. 뭐 이런 뜻이에요. 자,
8번째 챕터입니다. 원한의 학파. 이 학파 이름이 좋죠. 원한의 학파. 뭐 번역에 따라서 뭐 증오의 학파, 이렇게 원망의 학파, 또 번역을 어떤 사람은 원망의 학파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분노의 학파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원한의 학파는 뭐냐면은 70년대 이후에 문학 비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학 비평 이론입니다. 문학 비평 이론. 문학 비평 이론인데 비평가 저기 있는 저 아저씨 해럴드 블룸이라는 아저씨가 만든 용어예요. 저는 이제 이름을 참 잘 지었다 싶어요. 원한의 학파, 분노의 학파. 이거는 뭐냐면은 미적 가치를 생각 안 해요. 뭐 시라든가 소설이 있으면은 그 자체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술성. 이런 거는 신경 안 써요. 그리고 뭐만 생각해요? 정치적, 사회적 이런 것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정치적으로 변혁에 도움이 되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북한식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사회주의 문학, 공산주의 문학이에요. 어떤 개인의 감정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고양시키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모든 예술, 뭐 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뭐 음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계급 투쟁의 도구로 이제 신여로 전락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프로파간다죠. 그래서 이제 여기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마르크스주의 비평, 그 다음에 새로운 역사주의 비평, 페미니스트 비평, 포스트 구조주의 비평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중에 뭐 유명한 사람 라캉이라든가 자크 데리다라든가 미셸 푸코 이런 사람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자, 이런 비평은 뭐냐면은 소수자 집단이 쓴 작품은 더 평가를 해줘요. 그럼 그 서양의 고전 셰익스피어 안 배웁니다. 현숙경 교수님이 미국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셨잖아요. 뭐 셰익스피어 이렇게 배우셨나 했더니 자기는 미국 가서 젠더만 배워왔다고. 현숙경 교수님 미국 가서 영문학을 전공해가지고 오셨는데 셰익스피어를 배운 게 아니라 젠더만 배워갖고 오셨대요. 그래서 지금 젠더 페미니즘 전문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양에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영문학 하는 사람들이 셰익스피어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리고 전부 다 젠더만 합니다. 젠더 문학의 특세예요. 자, 원한의 학파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역인종주의. 그러니까 역차별한다는 거죠. 흑인, 소수민족만 점수를 많이 주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점수를 적게 준다. 그리고 문학의 본질인 미적 추구, 즐거움을 준다든가 깨달음을 얻는다든가 교훈을 배운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문학이 재미없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정치의 도구가 된다. 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런 거를 배울까 안 배울까요? 설마 배우겠나 싶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성경 읽히고 고전을 읽히세요. 저 원한의 학파 저런 데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은 성경 말씀 읽히고 그 다음에 고전 좋은 책 읽히고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벌써 저런 것들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비판이론에서 발전한 사이비 학문 보면은 연구 주제가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흑인학이 있어요. 흑인학. 그럼 이게 어디로 가요? 흑인을 이렇게 영시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흑인이 우월한 인종이다까지 갔어요. 흑인이 우월하대요. 그러면 역차별이잖아요. 인종차별이잖아요. 그렇게 갔어요. 여성학.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성이 우월하다로 가는 거죠. 여성이 우월하다. 퀴어학. 퀴어학 같은 경우 퀴어를 동정하고 옹호하죠. 그러다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퀴어가 어떻게 될까요? 일반인보다 더 우월하다로 가겠죠. 그러나 백인학 만약에 있다면 백인 연구하는 거 백인은 어떤 사람이야? 나쁜 사람으로 깎아내립니다. 전부 다 그래요. 백인은 다 나쁜 사람.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아까 그 블룸 아저씨가 독사의 무리라고 했어요. 독사의 무리. 독사의 무리. 자, 우리가 실제로 배움에 필요한 겸손, 호기심, 애정
이런 것들은 교실 밖에 다 내팽개쳤어. 겸손하게 배우고 이런 건 내팽개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 있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차별주의자로 몰아버려요. 휘트먼 유명한 시인이죠. 인종차별주의자. 셰익스피어는 차별주의자 된 지 오래됐어요. 성차별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 그러다 보니까 영시, 뭐 소설 뭐 이런 것들 대부분이 다 뭐가 돼요? 읽으면 안 되는 것들이 된 거예요. 저 원안의 학파 때문에. 그리고 저런 거 읽으면 뭐 너 식민지화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럼 그 대신에 무엇을 배우느냐? 줄루족 주요 시인 연구. 줄루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뭐 있나 봐요. 또 흑인 남성 작가들이 많고 이런 책은 비판받지 않고 점수도 많이 받아요. 또 대학에 강좌에 보면은 카디비라고 미국의 여성 래퍼. 그 다음에 수중 바구니 짜기. 그 다음에 레즈비언 댄스. 레즈비언을 이해하기 위해서 레즈비언 댄스를 배우는 강좌가 있어요. 또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자크 데리다라는 사람이 해체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해체주의. 데리다. 이 해체주의는 텍스트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책이 있으면 소설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글자 있는 것만 가지고 해석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역사적 맥락은 고려하지 않아요. 자, 성경을 읽으면은 어떻게 되죠? 남녀 차별 나오고, 아니 남자만 많잖아 성경에. 여자는 몇 명 없네. 남녀 차별, 성차별. 하나님은 나쁜 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 성경 읽을 필요 없는 거죠. 옛날 고전 읽으면 어때요? 전부 다 차별. 결국은 학문의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의 모든 학문들을 어떻게 해요? 다 억압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에서 있었던 그 문화 대혁명이랑 비슷한 것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 교과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건와이빈 올해 나오는 책인데요. 동성애가 나오는 소설이 딱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나오는 용어들은 전부 다 이제 페미니즘 용어예요. 생식이라든가 이런 게. 이거는 초등학교 교과서인데 문학작품을 원안의 학파 시각으로 해석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책인데 거기 보면은 이런 만화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만화로 되어 있는데 저 책의 원본이 이 책입니다. 저 책의 원본이 이 책은 만화로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은 선녀는 참지 않았다. 고정관념 차별 혐오 없이 다시 쓴, 자, 다시 쓴 들어가면 이상한 거라고 했죠. 재정의 그럼 이상한 거, 다시 쓴 이러면 이상한 거예요. 다시 쓴 페미니즘 동화는 미래 세대인 어린이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이데올로기이다. 자, 사상 주입하겠다라는 얘기예요. 페미니즘 주입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학교 정도 가면은 흥부전 이런 거 나옵니다. 흥부전에 보면은 이제 주제가 가난한 계층과 부자 계층의 갈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생님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선생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어떤 선생님은 누군지 알겠죠? 어떤 선생님들은 저 주제를 가르칩니다. 자, 팩트는 우리가 팩트 그러잖아요. 팩트는 프레임에 언제나 굴복한다.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프레임 중요하다 얘기. 프레임이 중요하다. 우리 막 팩트 붙들고 있으면 이길 것 같지만 팩트 붙들어 가지고 이기는 게 절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미국의 건국전쟁. 미국도 건국전쟁 중이고 우리도 건국전쟁 중이에요. 참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조지 웰의 한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바꾸는 거예요. 과거를 지배해야 내가 미래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건국은 이런 것입니다. 청교도에 의해서 1776년대 미국에 건국되었고 미국의 그 건국 정신은 청교도 정신, 종교적인 열심, 노동, 가족 중심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언덕에 빛나는 도성. 얼마나 멋있어요.
국가에 대한 태도는 선함과 겸손함. 이런 미덕들이 있는 게 미국의 보통 건국이잖아요. 그런데 정치적 올바름에 의한 건국정신. 이걸 그 사람은 정체성, 흑인 정체성. 아까 BLM도 정체성 정치라고 하거든요. 이 정체성 정치입니다. 흑인들에 의해서. 자, 시기는 언제로 보냐? 1619년. 그러니까 미국의 건국을 뭐합니까? 재정의예요. 주체는 누구? 흑인 노예. 자, 역사 소설에서 감정이 팩트보다 우선시됩니다.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내 그 마음이 중요해. 내가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세월호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잖아. 그게 얼마나. 그렇지. 감정이. 그거 그냥 해상사고 아니야 이러면 팩트를 얘기하면 어떻게 돼? 몰매 맞아 죽는 거죠. 팩트보다 뭐가? 프레임. 그래서 미국 역사를 악마의 어두운 늪이에요. 저기서 시작하면은 흑인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나가 미국의 역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망해야 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저런 어두운 역사니까.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미국의 나쁜 점만 강조해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아주 분노로 가득 차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라고 하는 소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표준, 규준, 이런 것들을 다시 어떻게 한다? 재정의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정치적인 올바름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챕터입니다. 캠퍼스 코드 규정인가 강압인가? 대학의 좌경화. 대학은 PC, 정치적 올바름의 온상입니다. 특히 미국 대학은. 아까 나왔던 그 마르쿠제라고 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미국 캠퍼스의 좌경화의 최대 공신입니다. 그래서 신좌파의 아버지, 대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대학은 급진적인 사상, PC를 전파할 토대를 제공합니다. 사실 그 제공할 때는 바탕이 이제 표현의 자유 이런 거예요. 사상의 자유. 자, 차세대 엘리트에게 이제 이 PC가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미국의 유력한 대학의 이 엘리트들이 어디로 갑니까? 기업으로 가고, 그렇죠? 정부로 가고, 그 다음에 학교로 가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정치적인 올바름을 쫙 퍼뜨리는 거죠. 자, 급진사상에 물든, 아까 그 PC에 물든 그 대학에 굉장히 많은 일들, 어떤 일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사기치는 거는 우리나라 좌파뿐만 아니라 미국 좌파들도 상상 불허입니다. 보면은 흑인 학생이 빵집 주인을 이렇게 인종차별로 고발했는데 술 훔치다가 적발돼가지고 자다급. 걸리기만 하면은 흑인 걸리기만 하면 인종차별. 흑인 학생이 자기 차에 인종차별 메시지를 자기 차에 신고했는데 자기가 쓴 걸로 판별. 왜 그랬을까요? 폭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럼. 폭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또 이제 강간 관련 이제 허위 신고. 사실은 미국의 대학 안이 안전할까요? 아니면 미국 그 대학이 아닌 다른 시가지가 안전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캠퍼스 안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신고를 많이 했는지 어떤 통계는 강간이 23%까지. 그러면은 여자 지금 거의 5명 중에 1명 이상이 강간을 당한다는 얘기잖아요. 저거는 인도에서도 일어나지 않을걸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있다는 전부 다 거짓말로 신고했다는 거죠. 거짓말로. 우리나라도 이제 어떤 대학에서 또 제자가 스승한테 당했다고 그러고 했는데 이것이 그 오명을 벗고 밝혀지기까지 몇 년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사실인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서구 문명이, 여기 이제 스탠퍼드 대학 같은 경우에 이제 서구 문명 이제 교과 과정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PC주의자들이 저 과목 없애라.
근데 저게 이제 기독교 문명 이런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저거 없애라. 난리가 나가지고 저거 이제 막 지키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는 이제 뭘 가르치라고 했을까요? 줄루족 뭐 아까 나왔던 그런 거 가르치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톨스토이 이제 교과 과정에서 톨스토이도 다 몰아냈어요. 섹스피어도 아웃됐고 톨스토이도 아웃됐어요. 왜 아웃됐는가? 백인 남자라서 톨스토이는. 물론 섹스피어도 백인 남자잖아요. 다 아웃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들어진 과목이 뭐냐면 문명, 사상과 가치. 그래서 뭐 CIV라고 하는 과목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서구 문명 교과 과정이라고 하는 과목이 CIV 과목으로 대체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저 과목에 뭐가 들어가는가? 젠더, 인종 이런 연구가 다 들어. 결국은 이제 PC에서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저 과목에 다 들어가고 원래 기독교 서구 문명에 대해서 공부하는 강좌는 없어지게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대학가가 이제 작용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절대주의, 절대 진리를 주장하는 이 절대주의를 위협하는 상대주의, 그 다음에 개방성, 다양성, 포용성, 관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다 뺏긴다. 자, 개방성 교육의 문제 다 받아들이는 거죠. 뭐 이슬람도 받아들이고 뭐도 받아들이고 동성애도 받아들이고 이런 개방성 교육의 문제는 그 들어가는 게 그 좌파들 쓰는 말 아까 말씀 모든이 꼭 들어가요. 모든 교육 얘기할 때 모든 들어가면 좌파적인 정책입니다. 모든 종류의 인간, 모든 종류의 라이프 스타일, 모든 이데올로기에 열려있다. 그러나 딱 안 열리는 게 하나 있죠. 절대 진리에 대해서만 딱 닫혀 있어요. 다른 데 다 열려 있는데 뭐예요? 기독교. 그거만 딱 닫아놨습니다. 자, 그리고 개방성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고요. 또 급진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개방성 요걸 통해서 PC를 이제 막 전파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 PC를 가지고 우리를 탄압, 보수주의자들을 탄압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 표현의 자유에는 한계가 있어야 되고 경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때 경계가 있어야 된다. 다양성도 경계가 있어야 된다. 포용도 경계가 있어야 된다. 다 경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도 경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정치적 올바름의 변천, 즉 재정의 변천인데요. 맨 처음에 이제 표현의 자유 운동을 할 때는 들어올 때는 막 표현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표현의 자유. 뭐 우리가 김일성 만세 좀 부르면 어떠냐.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있지 않냐. 뭐 간첩질 하다가 들어가면은 쟤는 사상범이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고 무제한의 자유를 요구합니다. 진입할 때 프레임 밖에서 프레임 안으로 진입할 때는 관용을 요구합니다. 우리를 받아들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치적 올바름에 맞는 들어와가지고 기준을 제시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검열을 시작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보수주의자들을 탄압하고 진리를 탄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차단해야 되는가? 1번 시점에서 차단해야 됩니다. 선제적으로. 여기서 하게 되면은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차별금지법 막는 거 이런 게 왜 어렵냐? 우리가 여기까지 3번 정도까지 와가지고 벌써 혐오 차별법 이런 거 벌써 체계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1번에서 하면은 제일 좋은데 1번에서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외치고 발언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자유방탕주의는 자유를 위협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번째 챕터입니다. 신냉전의 시대. 자, 정치적 올바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의와 격식을 차리자는 운동에서 시작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하는 거하고 속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달라요.
거기서 시작된 것처럼 무례하게 하면 안 되잖아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 그냥 공산주의자들의 변형된 슬로건이다.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은 공산주의자들의 새로운, 그러니까 가면을 옛날에 늑대 가면을 썼는데 이게 너무 무서워. 그 다음 어떻게? 양가면을 써야지 이거예요. 예를 들어 양가면을 쓰다가 이것도 별로 강아지 가면 써야지. 이렇게 저놈들은 계속 가면을 바꿨어요. 야, 너 저번에 양이지 않았어? 아니야, 나 강아지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꿨습니다. 자, 20세기를 규정했던 이제 그 철학적인 투쟁, 냉전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끝나고 서구 기독교가 이제 소련 제국을 무너뜨렸어.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했네 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대단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소련 무너지고 뭐 동독 무너지고 이럴 때. 자, 그런데 문화전쟁은 그 뒤에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이상한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다 이제 문화전쟁입니다. 문화전쟁. 그람시 얘기로 하면은 기동전이 어떻게 되든지 진지전을 계속해야 됩니다. 탄핵이 되든 탄핵이 되지 않든 기동전은 기동전대로 힘을 모아야 되지만 진지전은 진지전대로 계속 해야 돼요. 저 사람들은 진지전을 100년 해온 거잖아요. 100년. 서양 사람들은 더 오랜 기간 해왔겠죠.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우고 문화를 바꾸는 일, 이런 일들을 소홀히 하지 말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보면 이런 거 있죠. 문화적 테마는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다. 문화적 테마는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이 문화적으로도 이렇게 유심히 살피셔가지고 이게 나쁘면 나쁘다 얘기해 주시고 이거는 좋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사람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계속 해주시고 아유 나 몰라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자, 존 밀턴과 존 로크가 말하는 표현의 자유. 존 밀턴은 이 자유에 대해서는 최고 고전에 있어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요. 자, 아레오파지티카라고 하는 이제 책이 있어요. 저 책은 원래 연설문입니다. 저게 이제 언론, 자유 언론에 대한 고전이에요. 그래서 저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출판, 언론 출판에 대한 자유를 이제 연설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언론정보학과 이런 데서는 아주 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아레오파지티카가 언론 뭐 이렇게 출판에 대해서 자유를 외쳤기 때문에 자유에 대한 어떤 뭐 한계가 없는 무제한적인 걸 얘기하고 있느냐?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도 뭐냐면은 뭐라고 했느냐면은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한계가 있다. 그 얘기를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책을 읽어보시면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 그걸 몇 번이나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관용에 대한 편지는 존 로크가 쓴 책인데요. 저기도 보면은 구별을 딱 합니다. 다양성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야.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 라고 분명하게 우리의 선조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1번째 장 금기와 맞바꾸다. 자, PC주의자들은 우리가 여기 보고 있는 것처럼 말을 바꿉니다. 혐오 차별 표현이라고 하면서 야, 유모차라고 하지 마. 유아차라고 해. 유모차라고 하면은 아빠가 끌고 가는 사람은 아빠가 애기 이렇게 혼자서 하면 기분 나쁘잖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유아차라고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에 이제 제일 앞장선 사람이 우리나라의 홍성수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말이 칼이 될 때라고 하는 저 책을 쓴 사람이에요. 지난 2월 달에 이제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필시 연수를 받아야 되는 강좌가 열렸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공무원, 교사, 뭐 이런 공무원, 경찰 전부 다. 근데 그 강의를 누가 했느냐? 홍성수가 했어요. 저기서 뭐래? 젠더 얘기했습니다. 젠더. 그래서 우리가 막 항의하고 막 전화하고 교육부 찾아가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 강의를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거, 이게 홍성수 강의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홍성수 강의에 나오는 장면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는 요 피라미드를 얘기할 때 여기 보면은 특정 소수자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하고 배제하려는 태도, 이걸 편견, 그 다음에 혐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게 누가 들어가요? 기독교인이 들어가요. 근데 그게 심해지면 뭐로 가요? 저 위에 꼭대기? 집단 학살, 제노사이드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이라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저걸 단계를 하나하나 다 얘기해요. 혐오 표현. 이런 생각이 있고, 그러면 생각이 있으면 말로 나올 거야. 말로 나오면 혐오 표현이 되겠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차별 행위가 되겠지? 증오 범죄가 일어나겠지? 그러면 어떻게 했어? 죽일 거 아니야. 이렇게 가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교육을 받으면 기독교인을 증오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걸 거리낌없이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전국에 있는 공무원 다 필독으로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잘 살펴야 되고, 저런 홍성수 같은 사람이 교육계에 들어오지 않도록 얘기해야 됩니다. 저 사람들은 이제 PC에서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예의 바르고 얘기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상스러운 말씀입니다. 자기들이 왜 이렇게 씁니까? 선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야, 예쁜 말 써야 돼, 고운 말 써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선동을 위해서는 이게 뭐냐고 입에 담기도 곤란한 말들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논리가 없다. 자파는 논리가 없다. 저 프라이드라는 말은 제정이 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교만 또는 자긍심. 성경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할 때 저 때 프라이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교만이 뭐로 돼버렸어요? 자긍. 자랑스러운이 돼버렸어요. 자랑. 그래서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돼버린 거죠. 원래는 뭐예요? 교만 퍼레이드인데 자랑스러운 퍼레이드가 돼버린 거죠. 자, 공산주의의 시작은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자, 우리의 참 신앙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계 안에서, 우리 한계 안에서 거할 때 행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순종하면서 살죠. 자, 그런데 이 참신앙이 아닌 대체신앙입니다. 대체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빼버린 거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자, 이게 이제 마귀가, 뱀이 와서 꼬신 말이죠. 이렇게 마귀가 꼬십니다. 근데 하와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 Why not? 왜 안 돼? 내가 그거 하면 왜 안 돼? 해도 되지 않을까? 좌파들이 많이 하는 why not? 그게 왜 안 되는데? 나 점심시간에 밖에 나갔다 올래. 안 돼. 왜 안 되는데 그게? 나 지금 수업시간에 하기 싫어. 나 수업에서 나갈래. 안 돼. 왜 안 되는데? Why not? 사탄의 말에서 영감을 얻는 사람들이 좌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영감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사탄의 말에서 영감을 딱 와, 그렇지, 왜 안 돼?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쏙 들어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뭐 제한 없는 자유, 방탕주의, 결국은 죄로 가게 되고 불행해지는 삶입니다. 이 삶이 뭐냐? 내가 주인 된 삶입니다. 그래서 이념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지를 못해요. 이념을, 내 생각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지를 못해.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으니까 난 좌파해야 돼. 이걸 굴복시키지를 못해. 가난해도 억울해도 내가 주님 말씀 붙들면은 당연히 나의 이념을 굴복시켜야 되잖아요. 굴복시키지 않으면 주님의 종이 아닙니다. 주님의 종이 아니면 주님의 나라 천국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주님의 종된 자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이 가는 나라거든요. 예수님의 나라잖아요. 거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어떻게 가겠어요? 못 가는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역사 일에 작업을 하고 있어요. 마귀와
좌파들이 이쪽의 삶을 저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쪽에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복음 전하고 끊임없이 진리를 지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이 사실은 태초부터 있었던 싸움이다. 이 싸움은 언제 끝나는가? 주님 오시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싸우시기 바랍니다. 네. 자, 미덕의 전환. 그들은 미덕을 바꿉니다. 미덕을 악덕으로, 악덕을 미덕으로 재정의합니다. 자, 여기 보면 교만, 시기, 분노 이런 거 나쁜 거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뭐 하라고 그래요? 시기해라, 분노해라, 남의 것 탐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정당한 거. 그래서 이렇게 주먹질하는 거 가르칩니다. 그리고 전통사회 미덕인 예의, 근면, 성실 이런 것들은 아주 하찮게 해요. 부지런히 일하는 거 하찮게 여깁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한 말이 있어요. 사회주의는 실패의 철학이고 무지의 신념이고 질투의 복음이다. 남의 것 탐내는 복음이다. 진리보다 거짓을 숭배하고 미덕보다 죄악을 높이 평가하는 반복음이다. 그게 처칠이 한 말입니다. 자기가 재산을 소유하는 것,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좌파들은 탐욕스럽다라고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탐내고 훔치는 건 자선. 그러니까 돈 내놔, 돈 내놔 이러는 거죠. 시간이 지났으니까 마무리. 빨리 마무리하세요. 네.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의 전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행사 금지. 왜냐하면은 세속주의와의 전쟁. 그러면 놀면 안 된다 이런 뜻이고요. 최근의 전쟁은 알죠? 홀리데이 뭐 이런 게 나와 있고 고 크리스마스, 고 관자, 고 하누카 이렇게 하면서 이제 크리스마스도 그 중에 하나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많이 넘어가서 성별을 위한 전투, 남자는 여자가 아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뭐 이런 겁니다. 제가 PPT는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존 머니 젠더 노골적으로 얘기했고 젠더 이념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젠더 이데올로기 관련된 이론인데요. 요거는 제가 조금만 더 설명해도 될까요? 요거는 조금 목사님들은 이런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자, 첫 번째가 유아론입니다. 유아론은 뭐냐면 애기라는 뜻이 아니라 나만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나만. 이 세상에 나만 존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그게 나는 고통받는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위주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차성 이론이나 저 말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교차성 이론은 이제 뭐 흑인 여성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죠. 약자가 사회적 소수자가 흑인하고 여성 이런 식으로 겹쳐지는 걸 교차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 흑인이고 여성이고 성소수자면은 이제 세 가지가 겹쳐진 이제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는 거죠. 교차성 이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워크 이념 이거는 이제 깨시민. 정치 올바름을 강요하면서 깨시민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전에 영지주의 이원론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공산주의는 유물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지주의 이원론이 있어요. 저도 요거를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가 뭐랑 연결되면 젠더 퀴어 같은 거, 젠더 퀴어.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로 신학도 막 만들어요. 퀴어 신학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많이 연구를 하지 않았고 조금 본 거 가지고 찾아본 거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이 젠더는 이제 물질도 되지만 이런 것도 막 섞여 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것들을 제가 짝지어 봤습니다. 유물론하고 영지주의 말이 안 되죠. 유물론과 영지주의 그렇죠? 동성애하고 트랜스젠더도 말이 안 됩니다. 페미니즘과 트랜스젠더도 말이 안 돼요. 서로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유물론과 유아론도 맞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는 논리가 아니에요. 논리가 아니고 그냥 논리 같은 거는 신경 안 쓰고 계속 확장해요. 확정.
그래서 이제 PC는 관점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파괴하기 위한 도구이다.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걸어가는 방향성, 노선, 정파성만 중요하다. 공통적으로 그런 것들입니다. 교육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질서를 바로잡는 거, 그 다음에 오늘날은 욕망을 부추기는. 맨 마지막에 자유는 목적이 아니라 도구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맹목적으로 하면 안 되고 우리의 행복, 구원을 위해서 중간에 두신 도구라고 하는 거. 반대 의견 봉쇄 이런 거 지금 하고 있죠. 우리가 야 그 뭐 지구 온난화 뭐 기후 변화 이런 거 막 반대하면은 왜 반대하느냐, 환경을 보호하겠다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실은 뭡니까? 마르크시즘이거든요. 환경주의가. 당해봤죠, 우리도 코로나 때. 그다음에 숙청은 이제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 트위터라든가 인스타그램 계정이 차단됐어요. 대통령 계정이 차단됐어요. 감옥에 가진 않았지만 기가 막힌 숙청이죠. 대통령 입에 재갈을 물린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무드셀라로 돌아가라. 옛적 그 선한 길, 진리의 길, 돌아가라. 절대적인 표현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뭔가를 해야 돼요.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도덕적 양심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정당하고 신중한 검열을 우리가 해야 된다. 좌파들만 검열하고 있잖아요. 혐오 차별 표현이라고. 우리도 신중하고 정당한 검열을 해야 된다.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나라도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외설물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 그래서 모든 문화는 무엇인가를 캔슬해야만 유지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우리가 지킬 가치가 뭔가, 뭐를 다시 찾아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정리하시고 구체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표현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우리에게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젊을 때 저희 남편 되는 목사님이 좋아하던 문구입니다. 젊은이에게는 흔들 수 있는 깃발, 목청껏 부를 수 있는 노래, 믿을 수 있는 신조가 필요하다. 자, 우리에게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우리한테는 있어요.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고 믿을 수 있는 신조가 있고 목청껏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에게 할 말이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이미 할 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할 말을 어디서 찾을까 뭐 그런 걸 생각하시지 않아도 돼요. 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마이클 롤즈가 이 책에서 말하는 자유는 어떤 내용인가? 첫 번째, 자연은 공백 상태를 용납하지 않는다. 자, 뭔가를 하나 없애면 그 자리에 들어온다고요. 재빨리 좋은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일곱 귀신이 들어옵니다. 자, 표현의 자유는 전 이 말이 참 좋았어요. 개방된 평원이나 정글이 아닌 섬세하게 다듬어진 정원과 같아야 한다. 정글이 자유가 아니라 정원이 자유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집행할 용기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집행할 용기. 그거를 성취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진보주의의 유형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코프 진보주의자가 해야 할 일, 이거는 이제 아까 코끼리 났던 그 책에서 진보주의자들이 명심해야 되는 것들인데요. 이거를 반대로 딱 뒤집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됩니다. 요거를 반대로 뒤집으면. 그래서 나중에 그 PPT 보시고 요거를 반대로 뒤집으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한 거. 우리 목사님들이 잘한 거 되게 많습니다. 퀴어 신학을 2단으로 정죄한 거. 이건 박수 해야 됩니다. 박수 세게 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퀴어 신학을 2단으로 정죄한 건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입니다. 대한민국이 신학이 최고입니다. 뭐 유학 갈 필요 없죠. 퀴어 반대 집회. 저기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잖아요. 저걸 뭐로 바꿨어요? 거룩한 방파제. 방파제니까 뭔가 나쁜 게 몰려오고 있다는 느낌 딱 들죠? 학생인권 조례 폐지했어요. 빈 공간을 두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뭘 만들었느냐면 학생학부모 교사 공동체 인권조례 제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기준을 사회 속에 지속적으로 알려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맨날 나가서 알리시는 거 너무 잘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연대하시는 거 정말 제가 볼 때 이미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거의 끝인데요. 위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아담이 머리가 뛰어났어요. 딱 보고 특징을 가지고 이름을 딱 짓는 거예요. 이게 명명하기거든요. 이거 굉장히 지능이 좋아야 해요. 그러니까 명명하기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담의 사명인 것처럼 우리의 사명이에요. 적당한 이름을 붙여주는 거, 올바른 이름을 붙여주는 거. 그리고 좋은 거는 선제적으로 명명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어렵죠, 그죠? 그리고 우리도 낙인을 찍어야 돼요. 낙인 찍는 거 당하고 있지만 말고 우리도 낙인을 찍고 그리고 선제적으로 좋은 이름을 선정해서 명명하기를 딱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 이건 뭐 제가 생각해 봤는데 대안과 선제적인 입법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뭐 표현의 자유에 관한 뭐 어쩌고 뭐 이렇게 좀 변호사님들이랑 해가지고 법안을 만들어서 부도덕한 것은 표현의 자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딱 넣으면 어떨까? 바른 차별금지법. 바른 하여간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그 포괄적 성교육 나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교육이 기독교적인 성교육인데 성경적 성교육인데 일반 사람들한테 그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먹히니까. 그래서 지금 여갑에서 만들어낸 게 절대 기반 성교육이라고 써놨어요. 저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고리타분하고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로 하자고 기런평 교수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저거 이걸로 고쳐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가족지향 성교육. 가족지향 성교육 이러면 뭔가 가족이 잘 살아날 것 같은데 절대 기반 성교육 이러면 꼼짝도 못하게 하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명을 할 때 그런 걸 살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명명하기 작업 우리 목사님들이 꼭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실제로 행동하실 때 그들이 원하는 거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거 있잖아요. 역시 차별 혐오자였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